대한민국이 사실은 뭐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죠. 해마다 검거되는 마약 사범 그리고 압수되는 마약류의 양이 압도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또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서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밀수되는 마약류의 양도 어마어마한 역대급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회사원, 그다음에 뭐 주부, 학생들까지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가까이 침투돼 있는 마약의 그런 위험성, 그 경각심을 좀 일깨워 주자는 취지에서 범죄와의 전쟁, 마약편입니다. 이야, 네. 기사를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 거의 뭐 최연소 뭐 투약자라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12살 정도니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뭐 범죄를 모방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지인분이 텔레그램으로 뭔가 이상한 거 한 것 같다라고 하면 사전에 그렇게 막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 기사에도 났었는데 한 마약 사건 전담하는 판사님께서 지하철 탔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휴대폰으로 이제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막 주문을 하고 있는 거를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잡힌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마약을 주문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아마 그렇게. SNS 써듯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면 또 누군가를 또 신고하거나 뭐 공익적 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거의 뭐 피라미드식 다단계 회사랑 똑같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총책, 그다음에 인증 딜러, 그다음에 드라퍼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총책은 이제 제일 그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고 인증 딜러라는 사람은 총책으로부터 받은 마약을 팔 수 있게 권한을 득한 사람, 그걸 인증 딜러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전국을 이제 권역화 해가지고 뭐 경상권, 그다음에 뭐 전라권, 충청권, 서울 뭐 이런 식으로 권역을 나눠서 인증 딜러를 이제 배치해 놓는 거죠. 그럼 그 인증 딜러들은 자기가 이제 하나의 그런 방을 운영하면서 마약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 마약을 실제로 붙여놓을 수 있는 그 드라퍼들을 수시로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아까 보여드린 마약방에 실제로 들어가면 뭐 월천 보장, 구인 광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그 투약자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좀 깎여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은연중에 이렇게 아, 돈 없으면 이거 드라퍼 한번 해봐라. 그럼 나 마약 공짜로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꼬드겨가지고 드라퍼로 고용해서 힘든 일, 제일 위험한 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노출되는 거니까 그런 일을 시키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그 마약방에다가 이제 텔레그램을 보내면 그 사람한테 이제 좌표를 부립니다.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약을 드라퍼들이 숨겨둘 때 그 도로명 주소 같은 거를 이제 찍고 숨겨놓은 장소를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보내면 그거 사진 보고 찾아가서 그걸 이제 득하고 실제로 그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숨겨놓지도 않았는데 그냥 돈만 받고 왜냐하면 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로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반대로 마약 사범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마약 숨겨놓는 그런 위치를 그 텔레그램 방에서 봐가지고 자기가 짐작해서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그 마약 수사관 분들이랑 같이 함정 수사를 해서 최대한 그 드라퍼들한테 대면 거래를 유도를 하죠. 아, 나는 이거 보면서 사고 싶다라고 해서 그 현장에 나온 사람들을 이제 체포해서 뭐 상선을 타고 가는 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드라퍼들한테 좌표를 받아서 그 이제 마약류를 수거를 하면 그 이제 비닐팩에 묻어 있는 지문을 추적을 해서 그 이제 마약을 포장한 사람을 체포하는 그런 기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마약 수사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수사 과정? 저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드라퍼를 잡고 상선까지 이렇게 수사를 딱 파고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상선이 이미 감옥에서 그냥 자기는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서 모든 걸 진두지휘하고 있어서 이 사람을 더 이상 벌 줄 수도 없는 상황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세간에 화제가 됐던 그 아시아 마약왕 사건이라는 필리핀. 그 이걸 보면 필리핀 교도소 안에서 한국의
그 사람들을 이제 지휘해서 텔레그램 마약방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그러면 더 줘야 되지 않나요? 그 형량을? 형량을 더 줘야죠. 필리핀에서 처벌받은 걸로 아는데 어마어마한 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마약은 뭘 것 같으세요? 필로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필로폰이 지금 그 단속된 마약류 중에서 거의 뭐 6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필로폰이 중독이 너무 심하고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제 끊을 수 없다는 거를 제가 여러 마약 사범들을 인터뷰하면서 많이 느꼈죠. 제가 이제 만났던 그 피의자 중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소유예 처분이라 해서 이제 선처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소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다음에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런 전력을 거치다가 교도소를 이제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2년, 3년 이렇게 복역하고 나왔어요. 출소 그 당일에 투약을 화장실에서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아내분이 보니까 알죠. 그러니까 마약을 또 필로폰을 했구나 해서 그 자리에서 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출소된 날 바로 경찰한테 현행범인으로 체포돼서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필로폰에 중독되면 위험하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20대 커플이었어요. 20대 초반에.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무지한 건데, 남자가 이제 그 여자한테 그 우리 캠핑 가가지고 뭐 기분 좋게 하는 약을 자기가 구해왔는데 이게 같이 한번 우리 투약해볼래? 하고 여자친구를 계속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뭐 한번 해보자고 호기심에 이렇게 했는데 초심자니까 이게 주사기를 잘 못 놨나 봐요. 그 여자친구분이 뭐 피부가 파랗게 변하면서 호흡 곤란이 찾아와서 응급실에 급하게 실려갔어요.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 이제 범행이 발각돼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호기심에 그렇게 못 모르고 주사를 했다가 정말로 생명에 위독한 순간까지 오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겁도 없다. 네. 진짜. 필로폰이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잖아요. 그 향정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방향성을 띠고 어떤 정신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는 그런 뜻인 건데, 필로폰이 각성 효과와 동시에 하나에게 몰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마약 사범들 인터뷰를 해보면 이제 이게 속칭 꽂힌다라고 하는데, 꽂히는 걸 보면 이제 성관계에 꽂히는 게 대부분이고, 근데 의외로 그 남자분들은 이제 휴대폰 게임을 그냥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거. 뭐 그런, 예.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는 청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필로폰을 투약하고 난 다음에 8시간 동안 밀린 집안일 같은 걸 하는 거죠.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려고. 실제로 제가 물어보니까 평소에는 하기 싫다가 이렇게 딱 투약을 하고 나면 그 각성 효과로 말끔하게 청소하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그 다음에 또 수다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투약을 하고 동성끼리 8시간 동안 이제 수다 떨고 뭐 전화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먹는 거. 네, 과자 한 봉지 이만한 거를 뭐 다 먹었다. 예, 그렇죠. 한 번 꽂힌 게 그게 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매번 할 때마다. 네, 똑같은 대로 해서. 그래서 실제로 수사해보면 투약 장소도 갔던 모텔, 그 모텔 302호 특정 모텔에서 항상 투약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같은 모텔만 가니까 이제 자기가 그 모텔 어떤 천장에다가 이제 필로폰을 숨겨놓고 이제 구속돼서 형을 복역하고 그 모텔에 다시 가서 그 방에서 이제 마약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특이한 마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에 꽂혀가지고 몰입하는 게 이제 기분이 좋고, 이게 속칭 하이라는 게 오지만 그 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찾아오는 그 우울감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향정신성 약물들이 대부분 왜 우리 뇌에서 실제로 왜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한꺼번에 확 시냅스 공간에서 생산하게 만드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뇌가 이제 항상성 기제가 있어가지고 뭘 확 뿌리거나 생산하면 그 다음에 안 생산하는, 네, 생산을 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뇌 자체가 우울한 거죠. 도파민이 기분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인데 그걸 평상시 생산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을 외부에서 자꾸 유입할 수 있도록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건데,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으로 뇌가 변한 겁니다. 네, 물리적으로 저희가. 네, 네. 그다음에 진짜 안타까운 게 10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심각한 우울 증세랑 ADHD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여기저기 그냥 병원을 다녀서 이제 약을 처방받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ADHD를 한번 치료해 본다고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필로폰을 구매해가지고 그걸 이제 물에 타서 마신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부모님이랑 나중에 그 애랑 이제 검사실에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근데 애가 어떤 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정말로 자기 병세가 좀 호전될까 봐 이렇게 투약을 했다고 하던데, 아, 이렇게 안타까운 사실 사연도 있습니다. 이게 그 ADHD가 한 가지 이제 집중을 못하는 증상이라고 하면 반대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은 한 가지 이제 집중을 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이 메스암페타민과 비슷한 그 화학 구조를 가진 암페타민을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그거 약을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해외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그 약을 들고 오다가 암페타민 밀수로 이제 입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역을 이제 검사실에 제출을 하면 그런 걸 잘 참작을 해서 중형으로 이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암페타민은 중독성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그런 약으로 암페타민을 손쉽게 처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위험한 마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주위에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보다 마약에 대해서 많이 접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말한 게 펜타닐 같은 거는 진짜 위험하다. 위험하죠. 네. 굉장히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헤로인이라는 마약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얼마나 이제 그 강력한지 그게 처방이 패치 형태로 돼요. 그래서 맞아. 아플 때마다 뭐 허리 쪽이나 뭐 이런 데다 붙이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패치를. 피부를 통해서 서서히 흡수되게 할 정도로 강력한 마약인데 이제 그 펜타닐 이제 사용하는 친구들은 그걸 이제 가늘게 잘라서 불에 태워서 발생하는 연기를 이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때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한 그런 20대 래퍼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고 래퍼를 꿈꾸는 그런 2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제 더 청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었죠. 음원 막 수십 개 낼 정도로 유명한 래퍼인데 이제 제가 검사실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죄의식 없이 이렇게 투약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특징이 펜타닐은 이게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공짜로 친구들한테 나눠주거나 아니면 공짜로 줬다가 뭐 고마우니까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펜타닐, 뭐 수수나 매매, 판매 범행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 이 판매 범행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에 그 법정형이 규정돼 있어서 벌금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형 빼고는 살인죄랑 이제 법정형이 똑같은 건데 그 정도로 중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 펜타닐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그 사람들 커뮤니티 내에서는 잘 뚫리는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 병원 가면 이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처방해 주니까 그 병원 가. 그래서 그 의사분한테 면을 트고 심지어 이제 전화로 선생님 그때 저 그 처방받았던 환자인데 처방은 택배로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서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사분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서 처벌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이 펜타닐의 특징입니다. 이 펜타닐 뭐 투약해서 중독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그런 단속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병원에서 이제 의사분들이 그 진통 목적으로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뭐 프로포폴 같은 거를 이제 처방하고 그 사용량과 재고량을 거의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다가 기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작처에서 그 자료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 이름을 딱 특정해가지고 조사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병원을 단기간에 여러 군데 이제 옮기면서 이제 투약을 하는 패턴이 발견이 되니까 이제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이거 약간 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사했던 사례 중에 이 졸피뎀에 좀 중독된 분들이 있어요. 졸피뎀이 뭐냐면 수면제인데 이것도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졸피뎀을 이제 하나를 먹으면 바로 잠이 드는데 이분은 이제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한 번에 뭐 6, 7알을 뭐 먹어야 이제 잠이 들 정도로 중독이 됐던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어쨌든 처방받아서 사야 되는데 그게
마약류 관리 시스템상 이 사람이 직전에 언제 어디서 어느 병원에서 몇 알을 처방받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처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지인의 어떤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도용을 해가지고 졸피뎀을 이제 처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결국엔 처벌을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처방을 받아야 돼서 하는 거면 본인이 아파서 그거를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못 먹으면 못 잔다는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졸피뎀을 처방받아서 복용한 것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했다는 그 부분의 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적법하게 처방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졸피뎀 투약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